안녕하십니까. 저 박정화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OT 영상 또는 저희를 또 촬영한 영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시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기본 강의를 이제 진행할 텐데, 야 그래도 나 그거 듣기 귀찮아, 그냥 간단하게 네 소개해봐 하면은, 그럼 제가 뭐 30초 이내로 제가 소개를 해보죠. 제가 뭐 회계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2013년까지 3일 회계법인을 쭉 다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OT 영상 따로 있는데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조그만 회계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뭐 신우 회계법인의 이사이고, 그리고 뭐 상장사 사회 이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소개할 게 너무 많죠. 그리고 또 한 회사의 대표 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타이틀이 있어가지고 뭐 겸임 교수도 하고요. 뭐 여기저기서. 그리고 뭐 강의를 제가 아는 모든 회계사 중에는 가장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계사 다 통틀어서 제가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 대표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회계법인 이사도 또 하고 있고, 뭐 아주 미친 듯이 바쁘죠. 그리고 책을 또 무진장 많이 썼어요. 무려 제가 10년 조금 넘게 강의했는데 책을 한 100권 이상 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뭐 제 소개가 다 된 것 같죠. 바로 이제 강의할 텐데, 원래는 제가 강의할 때는 항상 제 소개를 좀 길게 하는데, 우리는 온라인 강의 아닙니까? 그리고 또 따로 촬영한 강의가 있다고요. 일단 큰 제목을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 이론이 있고 또 심화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이제 중급 회계가 상권과 하권이 있는데, 상권이 딱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하권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뭐 상하권의 기본을 따로 하고 심화를 따로 하지 않고 이 상권 자체가 기본이다. 1장에서 13장까지가 됐는데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이제 14장부터 나머지 장, 이제 하권이죠. 걔가 그 자체가 심화 학습 토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조를 짠 게 그렇게 되겠고, 또 상권이 아무래도 더 내용이 더 중요하고 더 많다. 그리고 이제 심화 쪽은 내용이 조금 덜 하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14장부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급 회계가 있고 또 이제 고급 회계라는 게 있는데, 뭐 중급 회계 촬영이 끝이 나면은 이제 고급 회계도 촬영이 이어지겠죠. 1장부터 쭉 해서 13장까지가 상권인데, 그게 사실상 상권이면서 기본 이론이다. 간단하게 뭐 공부하기 전에 한번 보시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뭐 당연히 1장부터 쭉 공부할 텐데, 재무제표 표시, 뭐 공정가치, 하여튼 1장, 2장은 사실상 뭐 말문제 쪽이다. 계산 쪽은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쪽, 4장, 3장부터 나머지 장은 다 계산 쪽일 텐데요. 수익이 뭐 돈 버는 거죠. 그냥 쭉 구경하는 겁니다. 건설계약은 사실 기준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책에서 아직도 하나의 별도의 챕터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설계약 기준서가 사라졌는데도 아직도 시험에 나온다. 아무튼 뭐 건설회사의 회계치를 공부하는 것이고, 뭐 재고자산, 그 다음에 뭐 유형자산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책에서 뭐 유형자산을 하나, 둘, 그래서 8장까지 3개 토픽으로 나눈 거예요. 어차피 6장, 7장, 8장은 다 유형자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급 회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 기초를 가지신 분들이 듣는 것이죠. 우리 소위 말해서 회계 원리다라는 과정을 듣거나 아니면은 재무 입문을 듣거나 어쨌든 그 듣고 나서 듣는 거기 때문에, 나는 회계 추리 자체를 몰라, 차변 대변 몰라, 그럼 당연히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이 있으면 또 형태 없는 자산에 무형자산이 있고요. 뭐 금융부채는 뭐 갚을 돈인데, 뭐 갚을 돈, 뭐 사채,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예요. 뭐 추정치부채, 충당부채, 뭐 자본, 그다음에 개념체계인데 여기까지가 딱 기본이거든요. 그다음에 14장부터는 난이도가 한 1.3배에서 1.4배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자체가 이제 심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뭐 학원 중에서 또 현금으로 피해서 아주 미친 듯이 어려운 토픽이 있을 텐데, 어쨌든 학원 자체가 그 자체가 심하다. 예, 바로 보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PPT에는 큰 제목 위주로만 올려놨고, 우리는 이제 책으로 강의할 거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뭐 그냥 여기 제목은 그냥 제가 쭉쭉쭉 넘기겠습니다만은 뭐 따로 뭐 내용이 여기는 없을 것이다. 예, 봤죠? 이제 13페이지부터 바로 강의하겠습니다. 한 강의는 뭐 35분 정도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챕터 1장하고 2장 자체는 말문제 쪽이다라고 했는데 계산 쪽 나올 건 없겠죠. 재무제표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이 파란색이겠죠. 근데 우리 책 자체가 김영덕 회계사님 책이죠. 제가 회계사 공부했을 때도 김영덕 회계사 책을 공부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네요.
뭐 향후에는 뭐 재책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스타트를 끊을 때는 일단은 타 강사님 책으로 스타트를 끊는데 언젠가는 뭐 재책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조만간. 어쨌든 요 책의 파란색은 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와중에도 제가 강의를 하지 않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무사 강의지 회계사 강의 아니라고요. 시중에 보면은 회계사, 세무사 공통 강의도 있습니다만은 또 회계사를 위한 강의, 세무사 위한 강의 따로따로 있는 경우가 또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회계사보다 세무사가 조금 난이도가 약간은 더 낮기 때문에 물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차이는 그래도 있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무사 10개 알아야 되면은 회계사 공부하는 애들은 한 12개, 13개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책의 파란색이 중요한 부분이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겠지만은 회계사, 세무사 공통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에서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파란색 중에서도. 물론 파란색 안 돼 있는 부분에서도 제가 강의하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중요한데 파란색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부분을 잘 체크해라.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이제 세무사 공부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내가 뭐 책상에 앉아 있으면 세무사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시라.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하시라. 우리 초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밑줄 그세요. 뭐 이러면 안 하더라도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걸 잘 체크하라고. 그리고 제가 강의 안 한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X 표시한다든가 뭐 하여튼 뭐 알아서 하세요. 제 머릿속에는 회계사 기출, 세무사 기출, 뭐 감정평가사, 뭐 관세사 제가 온갖 강의를 다 하기 때문에 말했지 않습니까? 다 강의한다고. 그래서 책도 무진장만 있었다 했었죠. 그래서 머릿속에 기출 문제가 다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강의할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는 그냥 안 봐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뭐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모집회 목적이죠. 우리 1장 2장은 재미없는 토픽입니다. 재미없는 토픽이요. 그래서 말로 돼 있으니까 뭐 진정한 뭐 세무사 공부하는 느낌이 안 든다라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 거기 이제 파란색 보시다. 파란색. 첫째, 재무제표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 우리가 정보 이용자가 뭐 재무제표 이용자겠죠. 재무제표 보는 자들.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회계 원리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끼리 말이 어느 정도 통하는 거예요. 차변되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재무제표 종류 5가지 얘기도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있는 재무상태 뭐겠습니까? 재무상태표죠. 뭐 재무상태표. 재무성과는 포괄 손익계산서 얘기하는 것이고 재무상태 변동은 뭐냐면은 현금흐름표하고 자본변동표다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과거에는요 재무상태 변동표란 말을 썼습니다.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 아주 오래전 얘기에는 재무상태 변동표란 말을 썼는데 그게 지금으로 치면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문장을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무조건 뭐 들이대서 외우려 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뭘 낼 건데 문장이 딱 났을 때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는데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짧게 공부해도 시험을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싹 봤을 때 이런 거 내봤자 뭡니까? 뭐 맞는 문장밖에 못 내는 거지. 이걸 틀리게 낼 거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라고.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내가 출제위원이면 어떨 것이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이 문장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낸다 했을 때 어디를 틀리게 낼 것이냐 그냥 아름다운 문장 아니겠습니까? 그냥 낸다는 거예요. 맞는 문장. 뭐 그런 것들은 덜 나오고 야 이거 좀 틀리게 될 거리가 좀 있어. 그런 문장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볼까요? 재무제표 목적은 재무제표 알지 않습니까? 회계정보,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 그 재무제표 이용자들 얘기하겠지. 경제적 의사결정이 유용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잘 하도록 재무 성과 보여주고 재무 상태 보여주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보여준다라는 그런 얘기죠. 외울 거 없다. 또한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 우리가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죠. 위탁자는 맡긴 거고 수탁자는 맡은 것이죠. 위탁받은 자원, 위탁받은 돈에 대해서 경영질의 수탁 책임의 결과도 보여준다. 뭐 회계 구조가 이런 거 아닙니까? 법인의 구조 자체가. 결국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그렇죠? 이 주주가 회사라는 껍데기한테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회사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대빵, 경영진이 CEO가 대표이사가 대신 일을 해주고 돈을 받고 그리고 뭐 보고하는 거지 다시 주인들한테. 물론 내가 법인을 차렸는데 내가 주지면서 내가 대표이사 그런 경우도 많지만은 그런 구조보다는 일반적으로 큰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 따로 있고 그 주식 투자자가 뭐 주주지고 뭐죠.
그 다음에 경영지, 월급제 기준, 바지사장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영진 그 대표이사 입장에서 비록 월급을 받고 있는 돈인데 내 회사는 아니지. 그냥 이름만 직함만 대표이사인데 어쨌든 이 대표이사가 주주가 맡긴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장사 잘해서 BSIS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주주한테 보고하는 거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볼까요? 또한 재무제표는 그러니까 회계장부는 위탁받은 자와 그러니까 위탁받은 돈에 대해서 경영진의 수탁 책임 그러니까 경영진이 맡은 책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뭘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야 내가 장사해서 너네들한테 보여준다 이거지. 주주 너네들한테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 얼마다 수익 비용 얼마다 이런 정보를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뭡니까? 맞는 문장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실판에 안 썼습니까? 뭐 필기할 거리가 아직은 없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 있고 좀 헷갈린 얘기 있고 하면은 당연히 필기를 하겠죠. 아직까지는요 맞는 문장밖에 낼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 데서 자산부채 자본이 뭐 계십니까? 재무상태표겠죠. 재무상태표. 우리가 소위 말해서 BS 이렇게 하지. BS. 제가 영어를 뭐 써봐야 한 4개 정도밖에 안 쓰는데 먼저 첫 번째 BS 이게 뭡니까? 밸런스 쉿. 그래서 앞글자 따서 BS죠. 잔액을 나타내는 표다. 그것이 재무상태표. 물론 시험에 영어가 나오진 않죠. IS. 제가 저도 모르게 뭐 영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4개가. 최대 4개가. 뭐 그래봤자 뭐 BSIS가 벌써 반이네. 인컴 스테이트먼트. IS다. 이익을 나타내는 상태표. 아까는 잔액을 나타내는 표다라고 해서 어떤 시점 개념이고 이익을 나타내는 상태표가 뭐 손익계산서. 물론 정식 이름은 아시죠? 보갈 손익계산서. 그냥 우리 편의상 손익계산서 합시다. 그래서 1, 2, 3 그것이 뭡니까? BSG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차익은 수익이고 자선 비용인데 그러니까 차익 자선을 포함한 광의 넓은 의미의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걔는 IS 얘기하는 것이죠. 포괄 IS. 그러니까 1, 2, 3은 뭐예요? 뭐 BS 재무상태표. 4번은 손익계산서. 그리고 뭐 나중에 수익 공부할 때 아유 차익은 크게 봤을 때 다 수익이다. 자선은 크게 봤을 때 비용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뭐 차익이 보고 자선이 보고 수익이 보고 비용이 뭐 그런 거 할 시간 아니기 때문에 패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세무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은 더 좋겠지. 난 이미 공부 한번 했어. 시험도 한번 봤어. 그런 분들은 뭐 말이 좀 더 잘 통할 것인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해독 때는요 모든 게 다 이해될 수 없어. 왜? 저쪽 뒷부분 예를 들어서 학원 쪽 상권 학원 있지 않습니까? 학원 쪽 공부해야 이해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상권의 저쪽 뭐 8장 9장 10장 거기를 공부해야 이해되는 것들이 또 은근히 많다고. 그래서 1회독 때는요 반만 이해하시면 돼. 물론 제가 항상 자부하는 거 뭡니까? 그 누구보다 회계학을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굉장히 자부할 수 있는 바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반을 이해하시면 된다. 왜? 아니 뒤에 걸 이해를 아직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것들이 은근히 많다고요. 그래서 적당히 이해하시고 나중에 2회독 또는 3회독이 되면은 1회독 때 이해 안 된 것이 이해될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왜냐면 한 바퀴 안 돌았잖아. 안 돌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차익 자선 공부 안 했지 않습니까? 저쪽 수익 쪽 하면 3장 가면은 공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이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물론 설명도 안 했지만은 처음에는 어쨌든 꾸역꾸역 1회독을 끝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2회독 때도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회계는 젖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 절대로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1강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잔소리가 많습니다. 나중에는 열심히 강의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1강이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잘 잡아드려야 돼요. 오케이. 수익비용 IS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번 같은 거 뭐겠습니까?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가 되겠죠. 우리 학원 쪽에서 가장 어려운 토픽. 그러니까 결국 상권 학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현금 흐름표인데 하여튼 그때 가서 공부하겠죠.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소유주가 주주죠. 주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한 출자. 소유주에 대한 출자가 유상증자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주에 대한 배부. 그게 뭐예요? 배당금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은 다 자본 변동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본의 변동에 관한 표가 자본 변동표인데 그럼 결국은 자본의 변동에 관한 대표적인 것이 뭐 주주한테 배당 주면은 이익여금 줄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 유상증자가 결국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주와의 거래, 뭐 유상증자 배당 이런 거는 자본 변동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말하면 1, 3번이 재무상태표, 4번이 포괄 손익계산서, 5번은 뭐 자본 변동표 말하는 것이고, 6번은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현금 흐름표 말하는 것이죠. 캐시플로우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13페이지 쭉 봤는데 뭐 외울 거 없고 뭐 시험에 낼 것도 뭐 없다라고 하긴 그렇고, 시험에 내봤자 거기 뭐 파란색 2개 정도 문장인데 다 이런 거는 맞는 문장으로 나온 겁니다.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요? 틀리게 낼 수 있는 문장들, 그런 것들. 물론 제가 다 언급을 다 할 겁니다. 저는 강의할 때 그냥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문장을 봤을 때 내가 출제위원이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국가공익 시험을 26번을 냈어요. 재경관리사 시험이라고 해서. 그것도 뭐 난이도 있는 시험이죠. 뭐 회계, 세무 다 냈는데 다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 다 알고 있고, 출제자의 마음은 다 비슷하다. 이제 14페이지입니다. 전체 재무제표. 뭐 재무제표는 5가지죠.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고, 그 다음에 앞에 4개가 뭡니까? 기본 재무제표고, 이 주석이라 하는 것은 재무제표, 기본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주석도 재무제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회계 기초에서 다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무제표 5가지가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각각의 재무제표는 동등한 비중을 표시한다. 그럼 재무제표 5가지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 동등한 비중이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뭐 그렇지 않지만 우리 실무 강의 하지 않습니까? 기준서 입장에서는 야 동등한 비중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주석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그런 거 없다 이거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1등이고 2등이 그런 거 없다 이겁니다. 야 다 동등한 비중이야. 근데 우리 시험 봐야 되니까 기준서 그대로 뭐 기억을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속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제일 중요하다. 그건 네 마음이고, 그건 실무고, 실무고. 기준서는 동등한 비중이야 하면은 맞는 문장.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파란색 있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파란색 없는 것들도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도 다 설명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것만 잘 체크하시라. 그리고 파란색 돼 있는데 강의 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기업들은 한 줄 밑에 재무제표 표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내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사용할 수 없다 하면은 아리까리 하는 거지. 그런 거를 잘 낸다는 거야. 그래서 재무제표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느끼면은 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뭐 실무지만 어쨌든 된다.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 말고 우리 회사는 그냥 대체대조표 쓰고 싶어. 그 용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체대조표. 실제로 옛날에도 대체대조표였는데 그게 재무상태표 용어가 바뀐 거죠. 물론 뭐 한 10년쯤 됐는데 어쨌든 바뀌었는데 야 우리는 닥치고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 재무상태표 안 쓰고 대체대조표 쓰고 싶어. 상관없다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왜냐면 우리는 IFRS 시험, IFRS는 아시죠, 그렇죠? 상장사 기준서다 이거예요. 국제회계 기준. 전 세계에 지금 똑같은 기준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장사들은 IFRS라고 하는 국제회계 기준 가지고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이고, 비상장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원래 우리나라 회계 기준인 것이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투 트랙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IFRS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아니 100개 넘는 나라들이 회의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만든 기준서인데 이 IFRS 엄청나게 개판이죠.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자율성이 굉장히 보장된다는 거예요. 아니 40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100개 넘는 나라들이 협업을 통해서 같이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개판이지 기준서가.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BS는 그 다음에 IS 뭐 자본 변동표 그리고 캐시플로우 보통 뭐 캐시플로우, BS, IS 이런 말들은 우리가 쓰니까 아시면 좋고, 뭐 이거는 뭐 영어 어차피 안 쓰니까 아실 필요 없고, 이제 주석이 있지 않습니까? 요 4가지가 기본 재무제표다. 야 영어 뭐 4개 쓴다고 했는데 영어 4개 다 나왔네. FS가 Financial Statements에서 요거는 캐시플로우고요. Financial Statements에서 제가 FS 쓰면은 재무제표다. 재무제표 아시죠? 회계장부.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전기, 단기, 양개년도가 돼 있고, 요 3가지는 기간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사업년들은 1월 1일 12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기간 개념이니까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이거 시점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12월 말 돼 있겠죠. 주석은 기본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주석 아니겠습니까? 주석은 뭐 책으로 치면 뭐 각주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1번은 기말, 그쵸? 시점 개념이니까 기말 돼 있죠? 기말 BS. 2번은 뭐 기간의 IS에서 뭐 기간 개념이다. 다 돼 있죠. 그 다음에 3번 자본 변동표, 4번 캐시플로우까지 돼 있고, 주석 돼 있죠. 거기까지가 5가지 기본 재무제표고. 그 다음 5번은 뭐야? 비교 정보다라는 게 뭡니까? 아유, 제가 비교 정보 했지 않습니까? 비교 정보. 그 비교 정보는 BSIS 자본 변동표 캐시플로우다라고 하는 기본 재무제표는 양개념도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필수. 주석은 필수가 아닙니다. 주석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만 겁니다. 뭔 소리입니까? 주석은 기본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석인데 말로 쓸 수도 있고 표로 쓸 수도 있고 단기 자료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 단기 비교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은 필수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라는 것이, 비교식으로 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하는 선택사항인 거예요. 어쨌든 비교 정보다라는 건 사실상 기본 재무제표 그 4가지에 대한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도 각주 3번 보시면은, 제가 각주도 이제 필요한 각주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냥 각주는 그냥 부연 설명인 거니까 거기 반가로 3번 각주 써 있지 않습니까? 재무제표는 항상 전개돼서 비교 공시한다. 물론 정확하게는 4가지 기본 재무제표 말하는 것이고요. 6번은 뭐냐면은 세계 정책을 소급해서 적용하거나 소급해서 제작성 재분리하는 경우에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인데, 6번은 이제 문장을 쓰면 이렇게 되겠지. 소급법 적용 시 X 1년 초 BS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소급법 적용 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양계전도 보여준다며. 근데 요것도 보여준다. 이거 뭐 사실상 X 0년 말과 같은 거겠지. 아니 전기말의 단기 초니까. 그럼 결국 3년치 보여주는 거야. 소급법 적용할 때. 그 소급법은 언제 적용하냐? 물론 아직 안 배웠죠. 우리 상건 학원 중에서 학원이 심화학습 쪽이다라고 했었죠. 소급법 적용하는 경우는 그때 가서 공부하죠. 회계 정책의 변경. 그리고 오류 수정 시. 뭐 학원 쪽에서 저쪽 뒷부분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소급법이 재무제표 뜯어 고치는 건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필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1회독 때는 반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물론 그 와중에도 똑똑하신 분들 60%, 70%, 80%, 뭐 100%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이해하시면 90%도 이해하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그냥 반만 이해해도 목표 달성. 그럼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쯤 되면은 7, 80% 이해된 상태에서 시험 볼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이해하면은 뭐 넘치고 넘치지. 뭐 회계사나 뭐 세무사 수석하는 애들이 뭐 모든 것들 다 이해하고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걔들도 80%에서 90% 이해하고 시험 보는데 어쩌다 보니까 수석하고 이런 거지. 다 이해해서 다 이해하면은 강사하지. 응? 강사 말이 안 되는 거야. 수험생들은 낮은 자세로 반쯤 이해한다. 그리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다 이해를 못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어디까지 갔나? 그 6번이 그 뜻인 겁니다. 뭐 문장 자체를 그대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의미를 아시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소급법 적용하는 게 있는데 과거 재무제표 다 소급해서 다 뜯어 고치는 게 소급법인데 그냥 필기만 하시라고. 나중에 다 이런 거 한다고. 나중에 그때는 3년치 재무제표, 정확하게 3년치 BS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BS 재무상태표만 이렇게 3년치 보여준다는 걸 재무제표 뜯어 고쳤기 때문에. 그리고 쭉 가서 마지막 2줄. 그러나 재무제표 이외의 보고서는 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어떨 때는 IFRS 이런 말을 쓰고요. 어떨 때는 KIFRS 이렇게 씁니다. 차이가 뭐냐? IFRS는 국제회계기준, K가 붙으면 콜이 안 할 때 K인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인데 차이가 뭔데? 차이 없어요. IFRS는 영어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한국어로 번역된 국제회계기준이기 때문에 K자 붙으면 그냥 한국말로 써 있고 IFRS 돼 있으면 영어로 써 있고 이런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IFRS를 직역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그 직역이 뭡니까? 직접 번역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외계어 문장들이 많지. 영어식 표현인데 한국말로 번역해. 이상한 표현이 많지.
무슨 뭐 일탈을 금지한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가 있다고. 무슨 우리가 비행 청소년 아닌데 무슨 일탈을 금지해 뭐 이상한 얘기 써 있다고. 근데 뭐 직역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이상한 문장들이 앞으로 많을 겁니다. 그래 14페이지 마지막 두 줄. 그러나 재무제표 이외의 보고서는 IFRS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내기도 뭐 좋겠죠. 뭐 자주 않지만은 적용 범위에 해당된다 하면 틀린 것이고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 맞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환경 보고서다, 또는 뭐 세무 보고서다. IFRS 적용 대상 범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IFRS는 결국 재무제표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재무제표에만 IFRS 적용된다 이런 얘기고 됐어요. 그리고 말 문제에서 항상 중요한 거, 어차피 1장하고 2장, 우리가 한동안은 이제 1장, 2장 말 쪽을 공부하는 것인데 거기는요 항상 제일 뒷부분이 중요해. 뭐 앉는다, 뭐 맞다,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있죠. 거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보통 거기서 답이 나온다는 거야. 거기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하죠. 중간에 어떤 문장을 뭐 틀리게 하는 확률보다는 맨 뒷부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게 보통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 거지. 해당되지 않는다, 오케이. 일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15페이지 가시죠. 일반상이 뭐 계속 뭐 나올 겁니다. 일반상 뭐 쭉 보시면은 어디까지 나오냐? 23페이지까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일반상 가지고 섞어놓고 문장 내는 거지. 다음 중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일반상 중 틀린 거 골라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장을 섞어놓고 내는 겁니다. 예, 일단 양가로 1번 보시죠. 공정한 표시와 IFRS 준수되어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장이 야 IFRS를 준수한 것이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표시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겠죠. 반가로 1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공부 못한 사람은 이걸 외우려고, 공부 잘한 사람은 어쩌라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무슨 문장입니까? 아니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왜 밑줄 긋냐고. 당연한 얘기잖아. 이런 걸 외울 거 없다고. 그럼 또 공부 못한 사람은 선생님 여기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 됐는데 자본 변동 없으니까 자본 변동 다 집어넣고 틀리게 하는 거야. 그런 거지 같은 시험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야. 회계사 시험도 그렇게 짜증나게 안 낸다는 거야. 회계사 시험이 그나마 제일 짜증나게 시험을 좀 내는 시험인데 걔들도 양심이 있다 이거요. 그렇게까지 내지 않는다고. 아니 기본 재무제표 4가지니까 자본 변동 빠지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 잘못된 게 뭐 10,000개가 넘을 거예요. 기준서 문장에. 그렇게 따지면은 혼자만의 생각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문장 그대로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낼 거리가 없지. 누가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겠냐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밑에도 마찬가지야.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쭉 건너뛰고 파란색 거래 그 밖의 사건 상황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럼 충실하게 표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내겠냐고. 아니 내려면 낼 수 있는데 아유 유치해 닭살도다. 그렇게 안 낸다는 거야. 그냥 이런 문장은 그래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나와봤자 맞는 문장이고 그런 것들은 거의 잘 안 낸다. 틀리게 될 수 있는 거리가 중요한 것이다. IFRS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이것도 사실상 뭐 똑같은 맥락이죠. 제가 말했잖아. 아까 제목 보면서 IFRS 준수한 것이 공정하게 표시한 거로 간다. 뭐 그게 그 양가로 1번의 제목의 의미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써놓은 것이죠. 어쨌든 당연한 문장이지만은 당연히 시험에 낸 적이 있고 이런 거 내봤자 맞는 문장밖에 안 된다. 다음 달라. IFRS를 준수해서 재무제표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하고 제한 없이 기재한다. 그러니까 주석이라는 건 뭐 기본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의 주석이라는 거 아실 텐데 그냥 IFRS를 준수했다는 것을 주석에다가 기재해라라는 그런 것이죠. 뭐 당연한 얘기인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주석상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막 써 있죠. 우리가 뭐 일반 기업 배경에 따라서 작성했다. IFRS 따라서 작성했다. 막 이렇게 써 있을 텐데 우리 IFRS 잘 준수했다라는 얘기를 뭐 써놔라라는 이것도 상식적인 문장. 아직까지는 중요한 문장이 없죠. 재무제표가 IFRS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IFRS 준수하여 작성됐다고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당연한 거잖아. 우리가 IFRS 준수 안 했는데 야 IFRS 다 기재했어.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뭐 내려면 낼 수 있지만 뭐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IFRS를 모두 준수한 게 아니야.
다 준수했다고 거짓말하지 마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반가를 번의 제일 중요한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냐. 부적전 회계 정책은 공시나 공시는 이제 보통 주석 공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뭐 주석 공시가 아니고 그냥 뭐 표시 자체를 다 공시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냥 어떨 때는 뭐 주석 공시 한 80% 이상의 확률로, 어떨 때는 뭐 재무제표 작성을 그냥 공시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 뭐 그런 말에 너무 현혹될 필요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시나 주석 보충자를 통해서 설명하더라도 정당할 수 없다. 그러면 있다 하면 틀린 것이고 없다 하면 맞는 것이죠. 제가 말문제에서 항상 제일 뒤에 꽁무니가 중요하다 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회계 기초를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떠 있는 회계 원리를 5강짜리 아주 짧은 거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어쨌든 뭐 기본은 된 거죠. 어떤 사람은 긴 거, 뭐 15시간 또는 뭐 20시간, 30시간 이런 걸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뭐 다 들었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미 세무사 다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 다르겠죠. 어쨌든 제가 강의하는 기본 컨셉 자체는 회계를, 그러니까 회계 원리는 당연히 듣고 나서 중급 회계는 처음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후입선취법이 금지다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뭐 사실 회계 원리에서도 다 쓰는 말이죠. 회계 원리에서도 다 공부하는 거라고. 재고자산에서 후입선취법 금지라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모르면 일단 넘어가시고, 그런 거 뭐 하나 예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입선취법 하지 말래, IFRS에서. 근데 뭡니까? 우리 회사가 주석에다가 막 써놓는 거야. 야, 우리가 후입선취법 쓸 거야. 왜? 우리는 후입선취법이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것 같아 라고 써놔서, 그러면 기준서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그런 문장 아니겠습니까? 부적절한 회계정책, 후입선취법 같은 거 안 된다. 절대로 주석이나 보충자를 통해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정당할 수 없다. 있다 하면 틀린 것이고 없다 하면 맞는 것이고, 이 반가로 일본에서는 뭐 이것저것 다 낼 수 있겠지만은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2번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재무제표의 목적과의 상충인데, IFRS 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개념체계. 개념체계는 우리 13장, 우리 아까 목차 13장에 있었던 건데, 또 개념을 체계한 것이다라는 또 도덕책 같은 문장들이 있는 것이 개념체계입니다. 아무튼 그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서 재무제표 이용자,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겠죠. 정보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이 문장은 뭡니까? 기준서하고 개념 체계가 상충시, 기준서는 뭐가 있는 거냐면요, 재고자산 기준서, 뭐 유형자산 기준서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십 개가 있는데, 그 각각의 회계치가 나온 거지. 이런 거래는 이렇게 회계치를 해라. 그 기준서고, 개념 체계는 개념을 체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야,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해야 돼. 목적 적합한 정보 제공해야 돼. 뭐 중요한 정보 제공해라. 이런 도덕적 가진 얘기가 써 있는 거라고. 근데 서로가 서로 다를 수가 있겠지, 내용이. 아니, 만든 사람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만든 놈하고 이거 만든 놈 다르다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야, 상충됐을 때. 그 재무제표 목적과, 그러니까 기준서의 요구사항 준수하는 것, 그 기준서하고 개념체계에서의 목적이 상충된다. 개념체계가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었을 때, 다른 얘기하고 있어서 정보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 회사가 그 판단했을 때는, 회사의 대빵이 경영진이기 때문에 항상 회사 얘기하면은 뭐 경영진이다, 경영자다 나온 거, 그게 회사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회사가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관력 감독 체계가 이런 요구사항으로부터 일탈, 기준서 문장을 그대로 번역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일탈이 뭐야? 다르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우리가 뭐 비행청소년도 아니고 뭐 일탈, 하여튼 다르게 한다. 일탈을 의무한다. 그 뭐야? 다르게 해라 이거지. 다르게 해라. 그러면 일탈을 금지한다. 그 뭐야? 다르게 하지 마라 이거지. 그러니까 다르게 해라, 다르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면 뭔 소리요? 이런 게 아니라면, 야, 이게 뭐 말장난이지. 그러니까 감독 체계가 이런 요구 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무한다. 그러니까 다르게 해라, 또 일탈을 금지한다. 다르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르게 해라, 다르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면은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한다. 그럼 포인트 보겠습니까? 달리 적용한다. 거기가 포인트라고. 항상 말에서는 맨 뒷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했었죠. 그러니까 기준서하고 개념 체계가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었을 때, 그러면은 뭐 다르게 적용해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다르게 한다고 문제될 거 없다고요. 기준서에서는 야, 이런 거래는 이렇게 회계처리 해. 근데 개념체계 문장을 봤을 때는 이렇게 회계처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하나 예시지만은, 그럼 다르게도 상관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달리 적용한다. 그 포인트. 그럼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틀린 문장이 되겠죠.
절대로 가운데 문장을 틀리게 하지 않고 보통 웬만하면 8, 90% 이상 확률로 맨 뒤에 꽁무니 달리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이제 체크하시면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한 반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예, 앞으로도 반 이상 이해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래독들은 욕심을 버리시라. 예, 1강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